예, 반갑습니다. 어, 새로운 제5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기수부터 우리 총재님과 총장님께서 불러주셔서 계속 5년째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5년 동안 얼굴은 바뀌는데 품격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지도자의 덕목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충효의 교육사로 이 수료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강의가 무엇인가, 우리 총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 제목으로 강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더욱더 그 소중한 그런 강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효의 교육사의 핵심이 오늘 강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실은 3시간 분량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네. 예, 오늘 내용이 지금 혁신의 지침,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의 역할, 4차 산업혁명기의 충효의 지도자의 사명,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시간 분량을 1시간으로 줄일 것이기 때문에 먼저 혁신의 지침 그리고 지도자의 정의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서 좀 더 확실한 방점을 찍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홀더가 갑자기 생긴 겁니다. 여러분께 같이 놀이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다 보니까 그냥 낱장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홀더를 드렸는데, 이 홀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한국인이면 모두 알아야 할 1000글자입니다. 한자 1000글자. 그래서 저희 방금 소개하신 대로 대한검정회라는 기관에서 국민 한자 1000글자 알기,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게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1000글자만 알면 좋겠다, 1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 자료 속에 세 조각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조각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들이 지금 어떤 모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엄청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쳐 있는 것 같죠? 네,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지친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친 모습에 힘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그 바로 혁신의 그 중점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혁신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겸손한 모습이 가장, 겸손한 자세가 가장 중요한 그런 테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항상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고정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한 혁신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장의 종이를 가지고 접거나 찍거나 하지 말고 위치만 바꾸어서 비상하는 말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찍거나 접거나 하지 않고 위치만 바꿔서 비상하는 말을 만듭니다. 비상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수가 그 말을 타고 날아야 됩니다. 다 맞추신 분은 정답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료가 없으시군요.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없습니까? 정답 없습니까? 예, 힌트는 서로 나의 등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등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까? 정답 없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들고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올라오십시오. 이리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십시오.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저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네, 날고 있군요. 아까 지쳐있던 말이. 그렇죠? 날고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이 날고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날고 있습니까? 박수 치셔야죠. 네. 다시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등을 내줬습니다. 서로 등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죠. 항상 이 말 위에만 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태울 수가 없습니다. 양쪽 말을 같이 타면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바로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타야 됩니다.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보십시오. 이쪽 마리만 자꾸 태우려고 하니까 안 되죠. 두 마리의 말 사이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되셨습니까?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 아니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정제사에 대해서 평상시 질문을 받은 내용을 88가지를 추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문답식으로 풀고 근거 자료를 마련한 그런 한국 가정재료 교본입니다. 향주리라 한 것은 향을 사르고 술을 올리며 왜 과일을 도려내고 제사상에 올리는가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여기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오늘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은 여러분 강의 자료에 이미 이렇게 정답을 마련해 뒀습니다. 예, 여기다가 말을 어떻게 태울 것이냐가 중요하죠. 네, 이렇게 태워졌군요. 정답은 여러분 교육 자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친 모두에게 비상의 힘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이제 해결했습니다. 지도자 그러면 특정 집단을 앞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구성원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지도자도 사람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요점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저 품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품이라든지 다 비슷한 말입니다. 품성을 갈고 닦아서 인격을 완성해서 품격을 유지하고 어느 경우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러한 어르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요, 이 지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통솔력, 조직력, 설득력, 호소력. 여기서 가장 핵심은 설득력이 되겠습니다. 상대를 감동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지도자의 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인데, 이 설득은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린이란 상대의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단점이겠죠.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은 절대 설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용에게 영린이란 게 있습니다. 영린이란 말은 거꾸로 자리 잡을 역자에다가 비늘 인자입니다. 용은 비늘로 덮여 있죠. 이 비늘이 거꾸로, 나머지는 다 순하게 덮여 있는데 이 거꾸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평상시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감추고자 하는 단점의 비유가 되겠죠. 근데 그 영린을 건드리면은 이 용은 그 상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잘못 건드리면 잡아먹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단점을 건드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이 설득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득을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인내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때 상대가 감동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대외적인 그러한 힘이었다 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갖춰야 될 힘들입니다. 신념이 있어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실천력이 있어야 하고 지력이 있어야 하고 탐구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 통찰력 전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리더는 바로 대외적인 결정을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통찰력입니다. 이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이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어떠한 노정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도착하리라고 하는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를 내 지도자로 섬겨야 내 인생이 편습니다. 앞길을 모르고 막 달려가기만 하면, 좌충우돌하면 고생만 진탕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가장 소중하다. 실은 통찰력은 예지력과도 같습니다. 예지력. 분명히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이걸 성취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가? 그런데 결과는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항상 그 앞길을 끌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의와 이익 앞에 분명해야 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 위에서 보면 추종하는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면 내가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성원들보다 먼저 아는 위치가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 이 조직을 이끌고 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익되는 그 사회로 끌고 갈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이 편을 들어주면 1억의 이익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 길을 가자면 지금 내가 1억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1억을 내야 된 그 경제는 이제 대의를 향한 길이고, 지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건 내 사익을 취하는 것이죠. 사익을 떨쳐내고 1억이 들더라도 대의를 따라 나갈 때 그게 참다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결국 그 1억 투자했더니 지금 1억 받은 것보다 더 10배, 100배의 이익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 항상 어두워서 대의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를 놓친 지도자들 많죠.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다 대의를 놓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익과 대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대의가 곧 이익이다, 지금 손해가 곧 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는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제 성실한 지도자가 돼야 되죠. 의리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죠. 의리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죠.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 내가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구성원들이 나를 신뢰해주는, 신뢰받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 도둑들도 공정한 그런 세계에서 합니다. 도둑들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나눔에 있어서는, 이익을 나눔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책임지는 지도자, 절제하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실험했던 혁신을 끌어내는 지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혁신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다. 이 말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태울 것이냐. 지금 알고 있는 식으로 3분 동안 노력했지만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혁신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는 누굴까? 바로 사람다운 지도자입니다. 사람다운 지도자. 그래서 인격이 완성된 지도자, 정의 넘치는 지도자, 그리고 가장 인자한 지도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념이 좀 저 멀리 있죠. 그런데 실은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다워야 되죠.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 조직을 이끌고 가느냐. 그 조직을 이끈다 한들 사람답지 못한 지도자라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 소기호인자는 이기오륜냐니라. 사람다움이란 바로 이 오륜 때문입니다. 오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륜 수무자입니다. 수무자 법칙은 충효의 교육사의 행동 지침이자 지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륜 다 아시잖아요. 오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륜이 기억 속의 오륜입니다. 기억 속의 오륜. 행동하는 오륜이 아닙니다. 이 오륜을 제대로 실천하면 방금 마지막에 보셨던 사람다운 지도자, 가장 사람다운 지도자,
지도자 중에 가장 사람다운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 가장 사람다운 최상층의 지도자, 성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인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성인 되기입니다. 성인이란 말이 좀 무겁고 겁나지요? 그렇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륜이라. 이 오륜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천 년 전에 우리 동유족의 조상이신 순임금께서 최초로 백성들에게 이 오륜을 전파하라 이렇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이 법칙이 지금 현재도 철저하게, 아니 앞으로 만년이 지난 뒤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지침이라는 것을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오륜은 20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다.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다. 부부는 분별이 있다. 어린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다. 부모는 신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20자가 만년 후에도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품을 건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이게 가정윤리일까요? 1번 가정윤리, 2번 사회윤리일까요? 3번 가정윤리자 사회윤리일까요? 정답 손 드세요. 네, 3번. 네, 또 손을 들고. 네, 또. 네. 손 들고 해야 됩니다. 손 들고. 네. 예? 2번요? 2번요? 정말 맞을까? 아, 사회윤리일까요? 그럼 잠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러면 사회윤리에 입각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부부유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부율은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고 차별을 줘야 된다. 그게 그럼 가정윤리 아니에요? 가족윤리인데 아, 이게 오륜의 안에 모든 게 사회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은 아니고 80점으로 정답 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가정윤리로 또는 가정윤리이자 사회윤리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충유의 지도자 아닙니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회윤리입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아, 여기부터 왔군요. 부부이별부터 중요하니까. 순임금 당시에 사회 구조가 다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모계 중심 사회. 그래서 모계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성 한번 성 여자의 날생 아무개 여자가 낳은 사람 성씨라고 하는 성이 그래서 태오복희 씨는 최초의 황제이시죠. 태오복희 씨는 풍성이다. 바람 풍자 풍성이다. 풍족의 풍성의 쪽의 여인이 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 성과는 전혀 다른 거죠.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성이 붙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태오복희 씨는 풍성이다. 씨가 바로 무슨 뜻이었냐면은 그 사람의 쥐였습니다. 쥐. 그러니까 소씨, 금천씨 그럼 그분들의 말하자면 쥐야. 요즘으로 말하면 임금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지도자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목의 중심 사회일 때의 풍습이 저 백성들에게까지 다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고대 역사를 각골문의 역사를 그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게 모든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끔은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시아버지하고도 살고 또 죽으면 저 시동생하고도 살고 이게 모계 중심 사회일 때의 기록들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순임금이 이제 천자의 지혜에 딱 있고 보니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때 노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인 문제, 육아 문제가 생겨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물론 같이 이 여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키우지만 이 육아 문제가 문제고 노인 문제는 뭐냐? 전부 그 골짜기에 나뒹구는 시체는 전부 늙은 남자. 소속이 없잖아요. 지금 소속이. 내 아버지라고 찾아줄, 내 남편이라고 찾아줄 소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 부부가 유별해야 되겠다. 방금 80점만 드린 이유가 집안에서의 남편 아내의 구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A와 B가 부부이고 갑과 을이 부부라면 이 경계선이 분명해져야 되겠다. 그게 부부 유별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부부의 한계선이 분명해져야 되겠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그게 분명해야 된다. 지금 우리 민법 300 몇 조든 300 몇 조인가 보면은 같이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남편의 자식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전자 검사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알아낼 수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이게 유행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법 자체에서 같이 사는 동안 이 아내가 낳은 자식은 씨가 어떻든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식으로 본다.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부 유별의 한계가 그렇게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느냐? 만성지시다. 모든 성씨의 시작점이다. 부부는 만성지시다. 모든 성씨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부부가 그만큼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부부는 만복지원이라 모든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부부유별이 되고 나니까 부자유친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부자유친이 가정 내의 질서라고 한다면은 또 달리 해석되겠지만 노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보니까 네 아버지는 네가 책임지고 네 자식은 네가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부자유친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유친이 이제 하나의 정립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부유별 때문에. 부부유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윤리를 규정한 제치입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이 두 가지에서 항상 헤매거든요. 그럼 가정윤리로서의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윤리로서의 부부, 그건 바로 부부유언입니다. 부부는 은혜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항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할 때 당신을 은혜하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 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원인 인자에 마음심을 써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항상 원인 되는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당신이 옆에만 있어도 난 든든하다. 예, 이게 바로 은혜하는 가장 원인이 되는 마음을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그러겠다. 이게 은혜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남편, 내 아내 은혜하기 제 1일차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원인인 자잖아요. 내가 항상 너의 마음에 원인을 제공하겠다. 네,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신가?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가 나에게 감동받고, 이 과정이 뭘로 가능하겠느냐? 뭘로 가능하겠느냐?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라 그러니까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예 하고 달려오는 게 부창부수가 아니고, 남편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아내도 따라 같은 마음을 갖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네, 따라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면 기쁜 마음 그대로 따라가서 소위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감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일차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군요. 제가 1시간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래도 좋습니다.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네가 비록 밉지만 네가 감동할 때까지 내가 참고 너에게 원인이 되겠다, 원인자가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펴가시면 가정윤리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부자유치의 가정윤리는 뭘까? 그야말로 친함이 있어야 됩니다. 친함이 있는데 어느 정도 친함이 있어야 되는가? 예. 그 아버지는 자식을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통 가정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가정교육이라 하죠. 아버지가 뭘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수무자 법칙 전체를 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내 얘기구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가 자식일 수도 있죠. 아버지와 자식은 가장 핵심이 친함이다. 그러니까 왜 친함인가? 왜 친함인가? 제사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옛날에 제사를 지금도 이제 잘 지낸 집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낼 때 먼저 향을 사르고 그 모사 그릇에다가 뇌주를 하죠. 술을 붓죠. 향을 사르는 이유는 저 허공에 계시거들랑 이 향을 맡으시고 임어하소서 그 말이고, 또 술을 따르는 이유는 혹 지하에 계시거들랑 이 향을 맡으시고 임하소서, 이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나의 아버지는 어디서 오실까? 나의 어머니는 어디서 오실까?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허공에서도 오지 않으시고 지하에서도 오지 않으시고, 또 이게 뭐 살이 남아 있고 근육이 남아 있어야 음식을 잡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겠잖아요. 땅 속에 이미 백골이 다 사라질 정도가 됐을 텐데 어디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런데 이게 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오시게 하는 방법이 저 소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를 7일하고 치재를 3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를 한다는 게 재개. 재개 들어보셨죠? 내 몸을 가지런히 해서 그 사심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이걸 재개라 한단 말이죠. 산재는 보통 그냥 대충 7일 동안 재개를 하는데 멀리 떠나갔다 오지 아니하고 항상 이 주변에서 있으면서 제삿날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게 7일 동안 하고 나머지 이제 3일 전부터서는 평소에 그분이 생각하신 바, 평소에 그분이 말씀하신 바, 평소에 그분이 즐겨 하시던 바, 평소에 그분이 자주 보시던 책, 자주 열람하시던 물건,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쁜 일은 전혀,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재개를 3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삿날을 맞이하는데, 제삿날이 돌아가신 날입니까? 돌아가신 전날입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또 제삿날은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전날부터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근데 전날부터 준비하는데 제삿날이 되면 맨 먼저 주인공을 만나 뵈야 되죠. 그래서 자정이 딱 바뀌고 난 그때부터 제사상을 차리고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제사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귀찮게 한밤중에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10일 동안 재개한 그 재개를 가지고 제삿날 딱 맞이해서 한 점 오염 없는 마음으로 주인공이신 아버지 어머니를 맨 먼저 만나기 위해서 날짜가 바뀐 그 순간에 제사를 받습니다. 한밤중에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귀신이 밤중에 다니니까 그거 아니고요. 대낮에 지는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요즘 기념식들 다 대낮에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은 지금 어버이를 뵙는 그 첫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첫 시간에 그분부터 만나 뵙겠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바치면 향 피우고 뇌주를 따르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제주 몸에서 나오더라. 제주 몸에서. 왜 그런가? 아버지 어머니가 깃들 곳이 어디냐? 자기 자식이에요. 몇 퍼센트? 99.9%의 친자임에 확실하다. 유전인자가 그대로 이 몸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성에 놔두신단 말이에요. 정성에 놔두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제사를 바쳐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죠?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주 몸속에서 나오더라. 보셨는데 어떻게?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제 그 재개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거동 소리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기도 하고, 또 더욱 한층 높아지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모습이 좀 더 정성이 지극해진 사람은 말씀도 하고 가신다니
이 제사한 날이 그리워지겠습니까? 아니면 귀찮은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한 날을 그렇게 옛 어르신들은 기다렸습니다. 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날만 1년 중에 기다린단 말이죠. 오버이 뵙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런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려봤죠. 자, 오늘부터 부자의 신 가장 핵심 제사를 잘 한번 바쳐보자. 제사한 날 어버이를 뵐 수 있는 정성을 한번 드려보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멕시코 민속을 주제로 뉴질랜드 뭡니까? 그 코코라는 영화를 만든 미국 회사가 만든 건데요. 코코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 가셔서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코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멕시코 풍속인데 사자의 날이 있어요. 죽은 자의 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자의 날에 이 지상 가족들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상 세계에서 자기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는 게 있어야 그 문이 열립니다. 사자 문이 열려서 지상 세계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세계에 사진이 없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사라집니다. 영원히 죽는 거죠. 그게 코코 영화의 그 핵심인데요. 그러면 우리 민족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 시조 할아버지부터 지금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시조 할아버지부터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바치는 것 아닙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남아 계시라는 뜻으로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하물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기억 못 해가지고 이 지상세계에 내려오실 수 없다면 이보다 큰 불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사 잘못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별로 자신이 없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신주의라는 게 아니 요즘은 군주제가 없는데 이 말이 필요하느냐. 실은 이건 영원합니다. 이 조직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구성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 그룹이 있는가 하면 추종 그룹이 있기 마련이죠.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의리다 말이에요. 의리. 만년 지나도 이게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와 조직의 구성원은 의리로 다져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도자만 잘해야 되는 것이냐? 수종 세력도 잘해줘야 됩니다. 구성원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팔로우십은 더 필요하다. 네. 저 미국의 케일 교수가 한 말이 이 조직의 완성, 이 조직의 성공은 리더십이 20%밖에 안 된다. 팔로우십이 80%다. 공적을 따지자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도자로서 크게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 큰 태도로 보자면 특히 충해대학 구성원으로서 보자면 총장님과 총재님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력해서 그 힘을 발휘할 때 이 충해대학은 더욱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사단법인 충해대학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정성이 두 분의 정성에 비롯된 것이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장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응원하고 추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현재 계시는 곳이 여러분의 리더이고 더 큰 세계로 가면 팔로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같은 동반자 아닙니까? 이 구성원으로서 동반자 아닙니까? 이 동반자로서의 정신,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는 차이가 있다. 물론 어른은 나이 많은 분,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 이렇게 보통 정하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님과 아우가 어른과 어린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숙부와 조카가 어른과 어린입니다. 이 조직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어른이고 계장님이 그 아우입니다. 이 정신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형에게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형님에게 구박받는 동생 혹시 계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형을 미워하는 아우 계십니까 혹시? 아우를 괴롭히는 형 있습니까? 자기는 괴롭힌지도 모르는데 아우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형제간에 우애하는 첫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형과 아우는 왜 공경하고 우애해야 되는 것이냐? 형과 아우는 어버이의 피를 나눠 가진 사람입니다. 어버이 피를 나눠 가진 사람입니다. 형이 곧 어버이입니다. 아우가 곧 어버이입니다. 유전인자가 99.9% 유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대신할 때 자 써가지고 일대 그러죠.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나와 일대가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냐? 나는 어버이를 대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일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했던 사람이 아버지고 아버지를 대신했던 사람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이렇게 쓰는 거죠. 2번 대신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한 사이가 바로 형제 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을, 아우를 남만 못하게 취급하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이 말이지 남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다. 동생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느냐? 남이라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말 아닙니까? 형이니까 이해하고 아우니까 더욱 이해합니다. 이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유신입니다. 보들 사이에는 역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의가 있어야 되죠.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총재님과 우리 총장님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는 붕우 관계입니다. 깜짝 놀랐죠? 장유 관계가 아닙니다. 붕우 관계입니다. 붕이라고 하면 같은 스승 밑에 배우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보두자는 같은 방향, 같은 지향점을 놓고 달려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총재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달려나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옛 기록에 보면 사우록이라 있습니다. 스승사자, 보두자, 사우록. 스승 곧 같은 동지입니다. 동지. 스승은 동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갑니다. 총재님이 충효예를 세계 만방에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도 그것을 따라 배우겠다라고 따라 나선 동지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20자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20자가 오늘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 20자가 자 보시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식, 지도자와 구성원
어른과 어린이, 벗과 벗. 이게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남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덕목을 20자로 줄여놓은 겁니다. 내 자신이 해야 될 덕목을 20자로 줄여놓은 겁니다. 내가 조직의 수장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노릇이 바로 저 20자에 심어져 있습니다. 저것을 내가 완성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모든 관계가 인간, 사람인자, 사이간자. 내가 저 10개 과정입니까? 10개. 5개니까 10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도 됐다가 자식도 됐다가 남편 됐다가 아내 됐다가 20자가 10자가 되죠. 10가지 사람의 요소를 완성해내면 상대되는 10가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감동한 결과겠죠. 내가 100% 저것을 해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이미 다 감동하고 있다. 그러면 감동하고 있다면 다 똑같은 사람다움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숙이, 자기 자신을 닦는 수무자 법칙. 이걸 완성해내면 숙이 치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치인, 남을 다스린다는 건, 남을 지도한다는 건데, 남을 지도하는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숙이를 완성해내면 이미 치인이 완성된 겁니다. 그 핵심이, 그 표본이 어디 갔느냐? 역시 순임금이 내신 이 수무자 법칙을 완성한 사람은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밭을 가게 되면은 이게 가족 구성원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의붓 엄마가 계시고 의붓 동생이 있습니다. 4 식구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3사람이 고민 걱정하는 것은 이 순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 이 연구를 합니다. 순임금 시절이 아니라 그 제야의 시절이니까 순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재미있는지. 순임금의 아버지가 지붕을 이어라 그러면, 옛날엔 초막이니까 초막을 잇는 거죠. 갈대로 이제 다 지붕을 덮는데, 다 덮어갈 무렵에 3사람이 쭉 서가지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처마에다가 불 타버리겠죠. 태워 죽이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죽지 않습니다. 삿갓 2장을 딱 들고 올라가서 불이 붙을 때 그 양쪽 겨드랑이 끼고 뛰어내립니다. 또 우물을 파러 갑니다. 우물을 파러 가는데 이건 꼼짝없이 죽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덮어버리면 죽는 거죠. 근데 우물을 파가면서 한 길 되면 또 옆에 피할 구멍을 파고, 또 한 길 되면 또 피할 구멍을 파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위에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굴을 뚫고 나와서 이제 또 삽니다. 이렇게 하셔도 부모님과 그 아우에게 한 점 원한이 없습니다. 원한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열흘 갑니까? 한 달 갑니까? 서운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사람이 돼야 되죠. 서운함을 갖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없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까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등량이냐면 이분이 가서 살면 이제 그 고기잡이를 할 때는 이 고기가 잘 낚여. 그러니까 순임금이 계신 어촌이 이루어져 버려요. 순임금만 잘 잡힌 게 아니고 그 이웃 동네 사람들 다 고기가 잘 잡힌단 말이에요. 또 이분이 도자기를 구우면 그때 당시에 40%만 온전한 것이고 60%는 다 깨진 도자기를 팔 때입니다. 이분이 도자기를 구우면 99%가 온전한 도자기야. 순임금이 도자기를 구운 대로는 깨진 도자기가 시중에 없었다. 여기에 또 마을이 하나 형성되고 3년이 되면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그 덕이 감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 스무자 법칙을 제대로 해내면 나머지는 저리 가서 이렇게 해라 이게 필요 없이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실천해내면 이웃이 달라집니다.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바로 치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낼 때 치인은 완성된다. 치인을 완성한 그런 지도자야말로 충요의 교육사의 자격이 된다. 3시간 분량이라서 전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